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 심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69석이라는 망나니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든 걸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하고 이게 진상규명 하자는 뜻 아닌가요? 그렇게 이재명 부하기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서서 진행을 하게 됐네요. 네. 이제 운영진들이 다 모였잖아요. 자,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망나니 칼 이런 표현도 등장했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중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민주당은 이미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탄핵에 대한 법률 자문은 마친 상태인데요. 네. 대통령실의 반응이 혹시 나왔나요? 네, 조금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증인 불참을 비롯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이 이 수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금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여당 쪽의 움직임은 어때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오후로 미루고 민주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냐면서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권 초기만 해도 저희가 협치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등장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네요. 예산 협상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두 번째로 만났잖아요. 네. 조금의 진전도 없었죠? 네.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날인데 두 번째 대화 자리가 마련됐지만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화물연대 측은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노정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토격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다 모이니까 반갑네요. 네. 자,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 들어서 또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몸이 안 좋았던 또 유채코도 돌아왔고 이제 완전체가 돼서 이제 오늘도 더 열심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반장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노정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참 많네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7일째죠. 정부와 노조가 오늘 오후 2차 협상에 돌입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가 어제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을 놓고서도 서로 간의 감정이 좀 격해진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이번 주 들어 처음 뵙는 우리 정의원님들인데요. 모두들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에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치 파업 대 계엄령, 전 정권 수사, 교묘히 수수, 나만 못 봤어? 2002 어게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정의원님들 오늘 아침 추운 날씨 뚫고 출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 서울에 사는 정의원님들 중에는 저 울체커처럼 지하철을 타고 움직인 분도 있으시죠. 아마도 역에서 이런 안내 방송 들으셨을 겁니다. 오른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이하여 신분 기관들을 비롯한 상호의 수단대행이 일시적으로 연차운동 한 적이 부정되오니 연차용에 참고할 분양합니다. 대국민 협상을 마무리하여 연차가 정상운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아침 6시 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인데요.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큰 혼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낮 시간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근 시간대인데요. 서울시는 앞서 1만 3천여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비슷한 지하철 운행 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에는 평소의 72% 수준, 퇴근 시간에는 85% 수준으로 운행해 퇴근 시간에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파업의 이유 서울교통공사의 구조 조정안입니다. 사측은 2026년까지 이 인력 1,500명 넘게 감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노사가 여기에 대해 강제적 구조 조정은 없도록 한다는 데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어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노조는 작년 9월 합의문에 역행한다면서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현재 안전인력 감축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보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구조조정은 그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엔 화물연대 파업이 깔려 있다면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교섭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을 아낀다고 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과 동일 선상에서 본다는 말로도 이미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했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어제 하루에만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 대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서는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요. 따라서 시멘트 운송업체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만약 차주 본인이나 그 가족이 등기 우편을 받지 않아서 반송될 경우 국토부는 다시 한 번 등기 우편을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을 쓰게 됩니다. 바로 관보나 신문 등의 이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결국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종착지는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 그리고 형사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화물연대 노조는 한마디로 노동 계엄령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 노동자의 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업무 개시령은 처음으로 오로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한 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준성과 동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서문화된 법으로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더욱이 정부에서 이 자영업자라고 했던 화물 차주에게 이렇게 일괄적인 명령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화물연대는 강으로 나오는 정부에 강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더 나아가서 위헌 소송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치는 이번 명령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번 총파업이 비조합원들이 참여한 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부터. 그래서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로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았는데 조합원들보다도 어쩌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은 비조합원들을 좀 뭐라 해야 될까 타격으로 해서 정부가 명령을 내린 걸로 보고 있고요. 비조합원들부터 만약에 이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되면 파업의 파급력은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중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2차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40분 만에 결렬됐고요. 그러는 새 우리 실생활에서 이번 파업의 여파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는 이제 8일치만 남았다고 하고요. 경유는 10일치만 있습니다. 이미 품절된 주유소도 수도권에 23곳 생겨났습니다. 품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품절이 되고 못 사는 경험을 탱크롤이 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때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시멘트가 다 떨어진 건설 현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 그렇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제가 뉴스픽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지난 6월 화물연대는 같은 사안으로 한 차례 파업에 들어갔었고요. 정부와 노조가 논의를 더 이어가는 데 합의해서 당시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5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파업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때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를 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전 정권 수사입니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 리스트에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가 이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이 휴가에 나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전 장관의 개입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운다고 하셨으니까 권력에 편승하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이 같은 어설픈 엄살이 더 많은 청년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도 추미애 같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 의혹에 대해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추 전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서울 동부지검에선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 추 전 장관과 서 씨 등 4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에서 기각됐고요. 최근 또 한 번 항고한 결과 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동부지검에 지시한 겁니다. 당시 추 전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없음 결론을 내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세종경찰청이 대전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에 수사관을 보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 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지휘권 행사를 법무장관이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줬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여기에 전 정권 안보의 정점인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죠.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모레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에 코를 묶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한번 반발했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의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세 번째 픽은 교묘히 수수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 김만배 씨의 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50억 원 선고와 뇌물 25억 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아들 병철 씨가 이 이석증과 만성기침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이 25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으로서 전례가 없는 25억 원, 아들에 대한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받았다고 본 겁니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징역 살고라고 얘기한 거 사실일까요?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다음 픽은 나만 못 봤어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 의원님들 어젯밤 혹시 눈 보셨나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나만 못 봤어 하실 텐데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에 공식적으로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습적으로 잠시 내린 데다가 쌓이지도 않아서 다들 모르셨을 텐데요. 인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 새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전국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 특보 제보가 시행된 뒤에는 이 전국적인 한파 경보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더 춥습니다. 다들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2002 어게인입니다. 한국 대 포르투갈전이 D-3일입니다. 언제 오나 하루하루 꼽아볼 수밖에 없는 그날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2002년 이미 포르투갈을 이겨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킨 뒤 이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던 박지성 선수의 모습도 절로 떠오르죠. 포르투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주축 선수 3명이 부상을 입어서 한국전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그 틈을 멋있게 파고들 이 가나전 멀티콜 주역 조규성 선수를 비롯해 이강인,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포르투갈도 16강 행이 확정은 됐지만 한국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정면 승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좀 소식을 전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춥긴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유체커가 전한 것처럼 정부와 화물연대 2차 협상까지 오늘 오후 결렬됐습니다. 40분 만에 협상이 끝났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여전히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부분부터 우선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김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안인데요. 화물연대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양측의 갈등 수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또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만 내린 상태죠. 하지만 앞서 유체커가 말한 것처럼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사태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유리 장관 역시 업무 개시 명령 분야를 정유와 철강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위기가 벌어진 이후의 조치만 있는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삭발식을 하는 등 지금 이제 정면으로 또 대응하고 있는 상당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거죠. 네, 그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6일에는 이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양경수 위원장은 업무 개시 명령은 이 화물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번 파업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일단 그런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전했는데 화물연대 파업 말고 다른 사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다룰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해임 건의안 발의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 진상규명 후 조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 탄핵 소추안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 실장이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뽑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정치 파업 때 노동 계엄령 40분 만에 끝난 협상.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거냐며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는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모레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현재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건너뛰고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예상되는 이 최저 기온의 분포를 보면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젯밤에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는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이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죠. 다름 아닌 국회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 그리고 이 경우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한 이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전격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해임 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뭐냐, 애당초에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거냐라고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 민주당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단독 개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틀 동안 경내에 비상 대기해달라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했었는데 결과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이 장관의 거취를 하루 더 고민한 이유, 해임 건의안이냐 아니면 탄핵 소추안이냐를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민주당의 의석수로는 단독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요. 강제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장관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됩니다. 다만 사법부,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하고 탄핵으로 갈 거냐, 해임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니면 해임 절차 안 받아들일 게 뻔하니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예요.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탄핵까지는 간다. 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전에 이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도 늦게 보고받고 늦장 지시를 했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을 들어서요. 법적으로 탄핵 소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한다라는 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이렇게 계속 정쟁의 돌가니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히 이 탄핵 소추안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 말실수를 했다고 이분들을 탄핵을 한다면, 아니 김의겸이나 장경태 의원처럼 대놓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 사과 한마디 없으신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해임 건의안이다, 탄핵이다라를 얘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히면서요. 국회에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하게 되면은 완전 국회는 파열로 할 수밖에 없다. 정인 불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그 협조에 저희들은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국정조사위원 사퇴 등 여당 보이콧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콕 집어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건 결국은 이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찰국 신설, 경찰개혁에 반대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결국은 대선 불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의 개혁 과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다라고.
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물러나야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것도 같은 이유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장관 사수 그리고 경찰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 사수 어디인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해임을 시켜 국정조사가 더 제대로 되죠. 현행 장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야당이 조국 장관 해임을 말할 때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죠. 네,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다투는 와중에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본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전 서장의 경우에는 참사 당일 무전 녹취 내용을 보았더니 밤 11시 이전에 참사 현장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전 서장은 당일 밤 10시 32분에 용산서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10시 36분에 가용 경력을 동원하라라는 무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 서장 국회에 출석해서는 본인의 최초 참사 인지 시점 11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 흔적입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조무부서에서 서울청 조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경찰은 참사 당일 119 신고자 중 2명이 사망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밤 10시 42분 그리고 11시 1분 신고자입니다. 다만 이 전화에서는 시끄러운 주변 소음만 들릴 뿐 신고자는 번호만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9 최초 신고인 10시 15분보다 46분 뒤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즉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소방당국의 구조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정확히 규명이 돼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목소리입니다. 112 신고가 11번 있었는데 출동을 4번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상황 파악하고서 진짜 20명에서 30명의 경찰관만 있었어도 이런 저희 아이들 안 죽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입니까? 전 국민이 안 믿습니다. 예? 네, 국회가 얼어붙은 또 다른 이유요. 바로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 모레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사실상 맞추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최소 오늘까지는 예산안 감액 그리고 증액 심사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소위 어제 오후까지도 파행을 거듭하다가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야가 생각하는 예산안의 초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들이죠. 통고 현상을 어려워하고 있고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들은 각 부처에 녹아서 반영을 하고 있고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또 파악도 못하고 있는. 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 발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요. 특히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주택 등의 공공 분양 예산을 국토위에서 대거 삭감해버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조 3,712억을 삭감을 하고 6조 7,756억 원을 정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의 대부분인 1조
1393억 원은 청년 원가주택하고 역채권 분양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전에 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예산을 무시하고 우리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는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서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중요 예산들을 삭감해버려서 예산 소위에서는 더 이상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예산 소위에 불참한 핵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을 하면 얘기를 위해서 살릴 수가 없다.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말로는 그걸 우리 얘기를 해서 살려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예산안 협의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압박을 했습니다.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네, 사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 매년 반복되는 행태이기는 한데요.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임을 고려하면 유난히 신경전 치열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또 장관 해임안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까지 정쟁의 한 복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발단은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라는 야당의 주장 마타도어라고 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급한 가짜 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딜레마인데요.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그야말로 여야의 협치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국민의힘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 내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 넘길 듯.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민주당이 고심 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일단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났는데 혹시 결론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에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우리 당이 오늘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입장을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 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는데요. 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상당히 어렵게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더 진전된 얘기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네요. 회동이 끝나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밝힌 게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관을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된다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말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을 했고요. 구체적인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예산을 감액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관련한 건 오히려 증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뉴스픽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는 셈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문책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경질 또는 이 사퇴 얘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는 취지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강한 어감으로 말했다고 이 취재기자가 전달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적대적인 야당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같은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냐? 애초부터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문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현영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거 자체가 정말 예전에 EXX라는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그 정도의 비슷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버럭하시니까 주변에서 정말 쓴소리를 하거나 직언직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장관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혹은 경질론이 나온 적이 있죠.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선 이 장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5일이라고 하면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날이었는데 관련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찬에 참석한 김종혁 비대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 있었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수본이 아마 조만간 곧 수사 결과를 낼 거로 보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될지 어떨지를 아마 인사권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야가 모레 다음 달 2일이 법정 시한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잖아요.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예산안 말고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한창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국민의힘을 빼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 논의에 첫 발을 뗀 셈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면서 이 법을 반대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인지 산업평화보장법인지 국회에서 논의해보면 될 것이라면서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일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방송법 개정을 놓고서도 지금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야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소위를 통과시켰죠. 지금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돼 국민의힘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길 뜻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응답하라 다정회로 찾아온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이 정의원분들 중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패딩 꺼내신 분 계신가요? 전 처음으로 롱패딩에 목도리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난히 좀 따뜻한 11월이었는데 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말부터는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화물연대 파업 극한 대치,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규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죠. 나만 살자고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는 정말 뻔뻔한 짓이라고 생각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KG님께서는 이번 일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약속을 파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들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훈유님,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기계처럼 15시간씩 일하고 쉴 새 없이 계속 왕복으로 운전, 이러니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지 제발 사람답게 대하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님, 노조분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번 정말 너무한다. 업무 개시 명령 잘한 것 같다. 다 힘든데 어찌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정말 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완전체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정말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던 더 탐사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인하겠느냐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 측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 장관을 향해서는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며 비밀번호를 건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한동훈 장관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내줘. 지금 안 나가죠.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더 탐사. 경찰이 한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건데요.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더 탐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당한 취재에 떳떳하게 임하라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 업체로 이용할 순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전례 없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전례 없는 정권이에요. 저희가 사실 과격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무슨 욕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방문을 해서 한동훈 장관 있으시면 우리랑 인터뷰를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 정도는 사실 모두 다 하고. 경찰의 응급조치 결정문도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는데요. 일부 개인정보는 검게 가렸지만 한 장관 아파트의 위치 정보와 호수는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설마 일부러 지우다 만 건 아니겠죠? 하긴 앞서 방송을 통해 사실상 이미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이고요.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있습니다. 네, 더 탐사에서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더 탐사가 올린 결정문. 피의자에겐 결정문이 아니라 통보서를 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통보서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죠.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명을 했는데요. 더 탐사 측이 항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더 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장관의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면서 주소가 제3자에게 공개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해명,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사안이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덧탐사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죠.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 공권력을 희롱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용납이 되겠느냐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덧탐사를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용산과 주파수를 마쳤습니다. 그 덧탐사라는 분들 그 전신인 그 매체에서 한때 저에게도 뭐 보복 취재를 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재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 보복 취재라는 게 취재 형식을 띈 보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체 내지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불과 몇 달 전 가세연이 조국의 딸 병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괴롭힘으로 규정해가지고 방송 중지와 수익 정지 조치를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글은 범죄 폭력 선동을 일삼는 더 탐사를 퇴출하고 수익 창출 및 방송 정지를 넘는 계정 폐쇄의 엄단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탐사 측은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신고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회의에서 범죄로 단정을 짓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신고 접수를 받아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대통령 국정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거꾸로 법을 위반하는 태도예요. 경찰 수사에 지능적인 항의의 뜻도 전달했습니다.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넘겼다고 합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의미겠죠. 사실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거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때 본인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 뭐 압수수색이 대상물로 포함됐지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 방송인 김어준 씨도 더 탐사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습니다. 더 탐사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며 권력자라면 이 정도 취재는 용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는 뉘앙스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과도한 취재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런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저건 취재도 뭣도 아니다. 그냥 사생활 침해고 스토킹이지 뭐냐. 그런 거예요. 좀 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더 탐사 관련 논란, 민주당에선 혹여나 불똥이 튈까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당내 일부에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 탐사가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경찰이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을 냈죠. 국민의힘에선 연일 김의겸 의원을 고리로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는 결국은 말로 하는 건데 김의겸이 김의겸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분. 벌써 몇 번째입니다. 확실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민주당도 함께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으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뒤이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또 틀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문제로 번져버린 거예요. 이미 불똥은 민주당 지도부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잡으려던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 의도와 달리 한 장관의 정치적 몸값은 오히려 더 뛰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차기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말입니다.
윤심을 한동훈 장관에게 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 새 판을 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당대표로도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도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요. 예. 결과에 따라서. 네.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 깡패다 이렇게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를 잘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아주.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계 4인방의 만찬 회동이 알려졌잖아요. 어제 이제 조멘토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다뤘는데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 시기가 논의됐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쨌든 당 내부에서는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당대회 시점이나 룰 개정 문제는 제 의견과는 무관하다면서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원들에게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시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당대회 움직임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면서 친윤 그룹들의 움직임이 꽤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친윤 그룹은 가칭 민들레 모임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철규 간사를 중심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들레라는 이름이 정치적으로 좀 오염된 측면도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발표한 그런 친민주당 매체 이름이 민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은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예산안이 다 처리되면 전당대회 국면인데 그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슈가 정리되면 출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친윤계에서는 전대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룰이 이제 당원 70%, 일반 국민 30%죠. 이거를 당원 90%, 일반 국민 10%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이 비윤계 후보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때문에 이 친윤계와 비윤계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친윤계에선 당대표는 민심이 아닌 당심에 따르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비윤계에선 당대표는 당의 얼굴인데 민심을 배제한 채 뽑은 대표 얼굴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선거인 만큼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9대1 룰 변경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주경태 의원은 한 발 더 나갔는데요. 당원 투표 100%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외국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현행 7대3 룰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룰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비당원 우호층의 목소리도 들어서 당대표를 뽑아야 총선 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죠. 건희 사랑의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공무심을 마음에 새기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이제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무심이라는 건 이제 공적 업무를 행하는 바른 마음이라는 뜻인데 강 변호사가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라는 법이니 목이 변하여 토가 되고 토가 변하여 금이 되는 것처럼 저는 국민의 고를 행으로 바꾸고 국민의 빈을 부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가진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명실공히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면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해서 국민의힘의 200석 달성도 반드시 일궈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대법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진웅 위원의 독직 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정 의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또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경고 더 탐사 비밀번호건 아이폰 제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진실 공방은 더 뜨거워질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이 끝판왕 푸파를 향한 슈퍼마리오의 여정을 연상케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연이어 구속했죠. 이들을 이 대표와 이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검찰, 이제 칼끝은 최종 목표인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엔 입을 닫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태도를 180도 바꿔 적극적으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죠. 이 김만배 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수익에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시장 측 지분이 37.5%라고 했다가 수정되면서 나중에 428억 원이 됐다며 그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이 수익금 가운데 428억 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고 여기에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됐다라는 주장인데요. 남 변호사는 이 돈이 이 선거 자금과 이 대표의 이 노후 자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은 다릅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24일 석방된 이후에는 아예 입을 닫고 있는데요.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남욱 씨 진술 관련해서는 뭐 계속 부인하시는 상황일까요?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이 대표 간 연관성을 모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지난달 법정에서도 이재명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는데요. 남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이 남 변호사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남 변호사에게 보냈던 내용 증명인데요. 이 씨는 이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 5천만 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인물입니다. 내용 증명의 작성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9월보다 1년 5개월 앞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 씨는 이 42억 5천만 원 가운데 20억 원을 토목공사업자 남호 씨로부터 조달했는데요.
이 씨가 이 나 씨와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남 변호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보낸 문서라고 합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재명 등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지금껏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했었죠. 그런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증언이 아니라 물증을 확보한 셈입니다.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검찰은 이 향후 재판에서 이 문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자, 아직 빌드업 단계이긴 하지만 이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데요. 우선 정 실장, 김 전 부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사와 국회 본관 당대표실, 이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할 텐데요. 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 상태로는 법원이 검찰의 강제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유 없는 조사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명분을 쌓은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불출석을 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국회에 이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수인데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현재로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은 그의 필색의 역작이었을 겁니다. 그 역작이 역적으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명계는 언제든 이재명 방어막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고 사실은 탄압하고 또는 괴멸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출국을 앞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방탄에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검찰이 만든 그림이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 분열이거든요. 예.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걸 좀 쪼개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하지만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 됐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은 어제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민주당의 사당화 문제를 촉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당화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비명계이자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죠. 일각에선 이재명 용퇴론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이런 당내 움직임이 집단 행동으로 분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럴 경우 당이 양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이런 이제 느낌은 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당대표의 대선 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 위원장은 몹쓸 짓 그만하고 당장 민생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 상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친명계가 주류를 점한 상황에서 이 검찰 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이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던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나온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회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 변호사의 회유 의혹과 관련한 진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 새롭게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받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진술조서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앞서 지난 28일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 모니터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띄웠는데요. 진술조서에는 남 변호사가 정혁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의 의장,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검찰 측 회유를 받고 귀국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어 귀국을 종용했다라고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자신을 불구속하겠다는 검찰 측 말을 믿고 지난해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이 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기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남 변호사의 주장이고 지금 당시 수사팀, 전 수사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일단 검찰은 1기 수사팀의 회유 의혹은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장동 1기 수사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유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회유가 사실로 판명이 되면 감찰 등을 통한 중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서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장동 1기 수사팀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아까도 이제 발제 때 얘기했습니다만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 변호사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 변호사가 만약에 1기 수사팀의 회유에 넘어가서 귀국한 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진술의 신뢰성 부분도 약간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가 제기한 이 검찰 회유 의혹이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 변호사의 진술 역시 검찰 회유에 의한 것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검찰 회유에 남 변호사가 넘어갔다면 남 변호사의 다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사라지게 되죠. 만약 1기 수사팀에서 그런 회유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남 변호사가 이럴 경우에도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서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지원 유세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맞붙은 국민의힘 소속 윤영선 후보를 거짓 정보를 토대로 비방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김 부실장은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윤 후보 측은 자신은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홍보를 했었죠. 김 부실장은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실상은 21일만 거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는 그 논평으로 반박을 했던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일인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남준 부실장은 언론 보도에 나온 팩트 그대로 논평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이제 또 법정에서 관련된 공방을 아마 이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아요, 유채컵?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